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언어는 환상이다.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언어 철학자가 한 얘기를 어렵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 책에 나온 예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맛배기를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언어는 보통 세상에 있는 물체랑 1대1로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책상은 실제 존재하는 책상, 의자라는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 의자, 사과는 실제 존재하는 사과를 보통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빨강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에 1대1로 매핑이 되는 물체는 없죠. 대신에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책상, 의자와 같은 단어랑은 약간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어휘가 뭔가 세상의 물체를 1대1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어휘도 존재를 한다. 이런 예시고요. 그 다음에 산, 길모퉁이, 울타리 이런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는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대신에 앞에 보셨던 책상, 의자 이런 단어랑은 다르게 이 산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을 보면 모두가 저게 산이야라고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산과 평야의 경계가 어디야? 어디까지야 산이야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사실 100명의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길모퉁이 울타리도 그렇고 이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물체적 뭔가 가리키지만 그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경계를 지어서 그 단어를 붙여서 네이밍을 한다. 네, 이런 단어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다섯, 곧, 혹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곧이나 혹은 같은 경우는 우리 언어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언어상에서만 존재하는 개념들이고 다섯이란 단어는 아까 설명드린 빨강처럼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이란 단어도 보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를 1대1로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당근이란 단어를 누가 얘기하냐? 아빠가 저기 당근 있네. 엄마가 당근 좀 사와. 요리사가 이 당근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 당근이 같은 의미를 가지냐?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빠가 얘기할 때는 사실 당근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고요. 엄마는 당근이 뭐 마트에서 얼마고 요리하는 거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대강은 알시지만 요리사만큼 굉장히 세밀하게는 모르시죠. 요리사는 그 셰프님은 당근을 어떻게 몇 분 정도 이렇게 삶아야 되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훨씬 맛을 내는지 더 많은 지식이 있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사자와 말한테는 당근이란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뭔가 이 당근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말이 당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요리사와 엄마가 같은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저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컴퓨터란 단어를 보면 이건 사전의 의미에서는 고속의 자동 계산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우리 손주는 맨날 컴퓨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할머니는 과연 컴퓨터란 단어의 의미를 아는가? 혹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컴퓨터가 고장났어요로 얘기하면 컴퓨터란 단어의 의미를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얘기는 컴퓨터란 단어는 사전에 정의된 표준적인 그 단독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하는 컴퓨터는 할머니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장난감, 손주가 사용하는 장난감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할머니가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도 볼까요? 나는 아프다, 부장님은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둘 다 아프다는 같은 의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아프다도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라는 표현은 내가 뭔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부장님은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그 통증을 직접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냥 부장님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나 혹은 부장님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아프다라는 맥락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프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 볼까요? 나는 느낄 수 없는 치통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런 치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통증을 느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느낄 수 없는 치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느낄 수 없는 치통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아무 정보도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장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의 용법을 자유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볼까요? 모든 장미는 가시를 갖는다. 모든 자는 길이를 갖는다. 얼핏 보면 이 갖는다라는 표현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장미와 가시에 대해서 갖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그 맥락적인 지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물은 가시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식물은 가시를 가질 수도 없지만 장미는 가시를 가져. 그럼 이거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뭔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문장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 길이와 자라는 표현에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개념은 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라는 개념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어떤 속성이죠. 그래서 자는 길이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아무 정보를 전달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언어적인 용법에서 만들어졌지만 아무 표현을 못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이빨이 없다. 거위는 이빨이 없다. 장미는 이빨이 없다. 여기서 앞에 두 문장은 뭔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사실 아기가 이빨이 없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아기는 이빨이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거위도 이빨이 없다 그러면 동물들은 보통 나는 이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위는 이빨이 없구나 뭐 이런 식의 그 정보를 아이들은 배울 수가 있는데 식물이라는 개념에서는 애초에 저희가 이빨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래서 장미는 이빨이 없다는 아무 의미도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얀 종미는 존재하는가, 정의는 존재하는가, 유니콘은 존재하는가, 시간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도 우리는 존재하는가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미가 존재한다는 개념, 정의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이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그 존재한다는 성격과 의미가 모두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대상의 어떤 속성,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증명을 하고 다르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존재하는가의 의미가 어떤 대상하고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실제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묻는 질문이지? 그 의미는 항상 같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왜 그걸 골랐어? 광석은 왜 불변인가? 여기서도 이제 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왜가 다른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쓰인 왜는 사람한테 쓰여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행동, 생각의 어떤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으로서 왜를 쓰죠. 그런데 아래 대상은 아래 문장에서는 이 왜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의지를 가진 대상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왜이지만 사실은 다른 증명과 답변,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나의 모자인가? 이것이 나의 치통인가? 여기서도 이것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모자에 쓸 때랑 치통에 쓸 때랑 사실은 이것의 용법이 적절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자에는 이것을 쓰는 게 굉장히 적절한 용법이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데 이것이 나의 치통인가는 보통은 눈에 안 보이는 것과는 사실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단 한 사람만이 사주팔자를 볼 수 있다. 단 한 사람만이 저 의자에 앉을 수 있다.
단 한 사람만이 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사실 물리적인 의미냐, 누구와 1대1로 그냥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의미냐, 아니면은 뭔가 나밖에 나의 고통을 못 느낀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냐, 그 어떤 문장 자체도 사실은 상황하고 맥락, 뭐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보다는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비트겐슈타인 책이 1900년대 초에 아마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위의 문장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문장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대포하고 다른 답변을 해야 되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함께하는 시간은 빨리 간다. 중력이 높을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위에는 그냥 내가 몸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아래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은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엄밀한 시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시간이 사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빠서 시간이 빨리 간다.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원시 시대 때부터 언어가 존재했을 때부터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양자역학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뭔가라는 질문을 뉴턴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다르게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뉴턴은 사물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사물의 변화는 측정하는 수단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답이냐 이런타기보다는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존재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세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두 개념 전략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냥 이론적인 어떤 표현 관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의미, 교육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의미, 그다음에 뉴턴 이전과 이후에 인류의 시간의 의미, 세계 표준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계 각자에서 사용되던 시간의 의미가 모두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언어는 환상이다라는 주제로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의 내용을 어렵게 소개드리지 않고 그냥 예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만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는 인간의 색도 환상이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